유럽의 엔진이라 불리던 나라가 지금은 유럽의 병다로 불립니다. 볼프스부르크,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도시입니다. 2026년 6월, 이 회사가 또 한 번 발표를 냈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다릅니다. 전 세계 인력의 최대 10만 명을 줄이고 독일 내 공장 4곳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이런 발표를 한 게 벌써 몇 번째인지 아세요? 2023년 독일 경제는 0.5% 뒷걸음질 쳤어요. 별거 아닌 숫자처럼 보이지만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이 역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컸습니다. 2024년엔 폭스바겐이 창사 87년 만에 처음으로 공장 폐쇄를 검토했고 결국 3만 5천 명을 줄이는 걸로 타협했어요. 그해 11월엔 연립정부가 붕괴했고 이듬해 2월 총선에서 극우 정당이 역사상 최고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유럽의 배터리 희망이라 불리던 노스볼트가 21조 원을 태우고 파산했어요. 한때 퇴근 시간마다 노동자들로 가득 찼던 볼프스부르크 거리는 지금 공장 라인 절반이 멈춘 채 근처 상점들도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독일을 무너뜨린 이 4가지, 제조업, 에너지, 중국, 재정. 이게 다 뭐였는지 아세요? 불과 몇십 년 전 독일을 라인강의 기적으로 만들어준 바로 그 4기둥입니다. 성공을 만든 공식이 그대로 몰락의 공식이 된 거예요. 잘 나가던 우동생이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라 우동생을 우동생으로 만들어준 바로 그 습관들이 배신한 겁니다. 오늘은 그 배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탄탄했던 기둥이 어떻게 하나씩 흔들렸는지, 왜 하필 지금 다 같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끝에서 왜 이게 아직 몰락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갈림길에 선 이야기인지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948년 독일은 잿더미였습니다. 주요 도시들의 주거지 상당수가 폭격으로 무너졌고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됐어요. 빵 한 조각을 사려면 돈다발을 들고 가야 했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등장해요. 루트비 에르하르트 경제장관이었죠. 그는 라이히 스마르크라는 낡은 화폐를 버리고 도이치마르크라는 새 화폐를 도입합니다. 미 군정 사령관이 반대 여론이 많다고 지적하자 에르하르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내 주변에도 반대자가 있다. 나를 믿어보시라. 1948년 6월 화폐 개혁이 단행됩니다. 인플레이션은 거짓말처럼 통제됐고 암시장이 사라졌어요. 여기에 미국의 마셜 플랜, 독일 몫으로 배정된 14억 달러가 재건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에르하르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개념을 세워요. 기업은 자유롭게 경쟁하되 국가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둥, 제조업 중심 구조가 세워졌습니다. 자동차, 기계, 화학. 독일은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가 됐고 1950년대엔 연평균 8%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폐허가 된 지 불과 10여 년 만에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반전을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라인강을 따라 공장들이 줄지어 들어선 모습에서 따온 이름이었죠. 독일에는 마이스터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한 분야에서 수십 년간 기술을 갈고 닦은 장인을 국가가 공식으로 인정해주는 시스템이에요. 마이스터 자격증만 있으면 존경받는 사회, 이게 독일이었습니다. 이 장인 정신이 제조업 경쟁력의 뿌리가 됐어요. 두 번째 기둥은 값싼 에너지였습니다.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받는 천연가스, 그리고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원전,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싼 값에 공장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중국이라는 시장이었어요. 2000년대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면서 독일의 기계와 자동차를 사줄 거대한 손님이 생긴 겁니다. 네 번째 기둥은 재정 보수주의였습니다. 빚을 극도로 싫어하는 독일 특유의 문화죠. 이건 나중에 아예 헌법에 새겨집니다. 제조업, 값싼 에너지, 중국, 재정 건전성, 이 4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독일은 유럽의 엔진이 됐습니다.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 독일 경제도 수출이 급감하며 큰 충격을 받았지만 단기 근로제 같은 제도로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르게 회복했어요. 그러는 사이 그리스,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들은 오랫동안 국가 부채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했죠. 역시 독일 경제는 맷집이 다르다. 그런데 잘 돌아가던 이 톱니바퀴가 지금 하나씩 어긋나고 있어요. 중국은 원래 독일에게 꿈의 시장이었습니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세계의 공장이 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때 중국에 가장 필요했던 게 정밀기계와 산업장비였고 그걸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팔고 싶으면 회사를 합작해라. 기술도 나눠라. 독일 기업들은 받아들였어요. 눈앞의 이익이 너무 컸으니까요. 문제는 중국이 배우기만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연 기관으로는 100년 넘은 독일을 절대 못 이긴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판을 바꿨습니다. 내연 기관은 건너뛰고 전기차로 직행한 거죠. 정부는 전기차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쏟아부었고 BYD 같은 회사들이 이때 급성장했습니다. 한때 폭스바겐 그룹 전체 판매량의 40% 가까이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여러 시장 중 하나가 아니라 독일 자동차 산업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줄을 쥔 손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2023년 BYD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폭스바겐을 제치고 중국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폭스바겐 전체가 중국에서 판 것보다 BYD 혼자 판 게 더 많아진 거예요. 20년 전엔 중국이 독일한테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고개를 숙였는데
지금은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신은 자동차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세계 최대 화학기업 바스프를 보시죠. 바스프는 지금 두 개의 다른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본진 루트비스하펜에서는 카프로락탐 공장, 암모니아 공장, 아디프산 관련 설비를 줄줄이 닫고 있어요. 러시아 가스관이 끊기면서 1조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2023년부터 대대적인 비용 절감에 들어갔습니다. CEO는 이렇게 말했어요. 유럽은 과도한 규제와 관료적인 절차, 높은 생산 비용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 그런데 바로 같은 시기 바스프는 중국 광둥성 잔장에 1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4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바스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투자예요. 2026년 3월,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에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100% 재생에너지로 돌아가는 이 공장은 중국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는 로컬 포 로컬 전략의 상징이에요. 한쪽에선 공장문을 닫고 한쪽에선 사상 최대 베팅을 하는 겁니다. 정치권은 탈중국을 외치는데 정작 독일 대기업들은 오히려 중국에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유럽의 대중국 직접 투자 중 상당 부분이 소수의 초대형 기업, 그중에서도 독일 대기업들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정치의 언어와 자본의 행동이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일 경제의 진짜 아이러니입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소식은 독일 여론을 뒤흔들었습니다. 당시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물리학을 전공하고 양자화학 박사 학위까지 딴 과학자였어요. 과학적으로 원전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치인이잖아요. 국민 여론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메르켈은 탈원전을 선언합니다. 독일의 모든 원전을 단기적으로 폐쇄하겠다고요. 그럼 그 빈자리는 뭘로 채울까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그때까지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로 버틴다. 말은 그럴듯했죠. 그런데 여기엔 큰 구멍이 있었어요. 재생에너지가 자리 잡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 한 나라에 맡기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실제로 2021년 기준 독일이 소비한 천연가스의 55%가 러시아산이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양이었죠. 그리고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유럽은 러시아를 제재했고 러시아는 가스 공급을 서서히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끌다가 그해 9월 노르드 스트림 파이프라인이 폭발하면서 절반이 넘는 공급망이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독일 산업용 전기료는 미국이나 중국 대비 최대 3배 수준까지 치솟았어요. 같은 부품을 만드는데 전기세를 두세 배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된 거죠. 여러분이 치킨집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옆집은 기름값이 1만 원인데 우리 집은 3만 원이에요. 맛이 똑같다면 누가 우리 집에서 사 먹을까요? 지금 독일 공장들이 딱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하필 이 최악의 위기 한복판에서 독일은 마지막 원전 3기마저 완전히 껐습니다. 산업계가 제발 지금만은 끄지 말아달라고 필사적으로 애원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친환경을 외치면서 원전을 껐는데 러시아 가스마저 끊기니까 결국 뭘 다시 돌렸을까요? 한동안 멈춰뒀던 석탄 발전소였습니다. 탄소 배출이 가장 심한 에너지원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환경도 못 지키고 경쟁력만 잃어버린 셈이죠. 값싼 에너지라는 두 번째 기둥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메르츠 현 총리는 취임하면서 이렇게 인정했어요.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에너지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만큼 스스로 상황을 비싸고 어렵게 만드는 나라를 나는 알지 못한다. 사실 이 문제 전임 정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2023년 말 숄츠 정부가 3년간 총 280억 유로 규모의 전기료 지원책을 내놨었거든요. 그런데도 메르츠까지 여전히 이렇게 실책을 인정할 정도로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전기료가 이렇게 뛰는 동안 에너지를 많이 쓰는 화학, 철강, 유리 같은 업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가 나니 아예 가동을 줄이거나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기업들이 늘어난 거예요. 값싼 에너지 위에 세워졌던 산업 생태계 전체가 그 값싼 에너지가 사라지자 함께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기둥이었던 제조업 중심 구조. 이게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극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앞서 잠깐 짚었던 폭스바겐 이야기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2024년 9월 공장 폐쇄 검토 발표 이후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벌이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해 12월 협상 끝에 결국 공장은 안 닫는 대신 3만 5천 명을 줄이는 걸로 타협이 났어요. 독일 내 전체 직원의 30%에 달하는 규모였죠. 그런데 그 타협도 오래 못 갔습니다. 2025년 12월 드레스덴 공장이 결국 문을 닫았어요. 올해 6월 발표된 대규모 구조조정, 처음에 말씀드린 그 10만 명 감원과 공장 4곳 폐쇄, 3만 5천 명이 이제는 그때는 그래도 양호했지라는 말이 나올 판입니다. 배터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럽은 배터리를 중국에 의존하면 안 된다며 노스볼트라는 프로젝트에 21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폭스바겐, BMW, 골드만삭스까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 바로 수율이었어요. 100개를 만들면 그중 몇 개가 제대로 쓸만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노스볼트는 여기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24년 6월 BMW가 20억 달러 계약을 해지하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고 결국 8조 원의 빚만 남기고 파산했어요. 소프트웨어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자동차는 바퀴 달린 컴퓨터잖아요. 폭스바겐은 자체 운영 체제를 만들겠다며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신차 출시가 몇 년씩 밀리고 버그 투성이 소프트웨어에 소비자 불만만 폭주했습니다.
결국 2023년 7월 중국 스타트업 샤오펑의 지분을 인수하며 손을 벌렸어요. 그리고 2025년 11월엔 샤오펑의 최신 자율 시스템을 라이선스 받는 세계 최초의 파트너가 됐습니다. 20년 전엔 중국의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반대가 된 거예요. 제조업 강국이라는 자부심 자체가 변화에 둔감하게 만든 겁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아시죠? 한때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었던 도시요. 1970년대 일본 차가 밀려올 때 미국 회사들은 우리 차가 원래 좋은데라며 안일하게 대응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도시 자체가 파산했고 한때 185만 명이었던 인구는 70만 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어요. 지금 독일이 그 디트로이트의 궤적과 소름 끼치게 닮아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디트로이트는 한 도시였지만 독일은 나라 전체 경제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타격은 완성차 회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의 부품을 대던 수많은 중소기업들, 이른바 히든 챔피언들도 함께 흔들리고 있어요. 특정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술력을 가졌지만 대중에겐 잘 안 알려진 이 회사들이 완성차 업체의 감원과 생산 축소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으며 줄줄이 문을 닫거나 외국 자본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을 떠받치던 저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대정 보수주의. 네 번째 기둥은 좀 다른 방식으로 배신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독일 헌법엔 부채 브레이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부가 1년에 새로 낼 수 있는 빚을 GDP의 0.35%로 못 박아 놓은 거예요. 평소라면 방패였겠죠. 그런데 산업이 무너지는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하는데 헌법이 발목을 잡아버렸습니다. 심지어 2023년엔 정부가 코로나 대응 예산 600억 유로를 산업 투자로 돌려 쓰려다가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그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갔고 2024년 예산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여기에 인구 문제가 겹칩니다. 2025년 독일 인구가 2010년 이후로 처음으로 줄었어요. 약 8,350만 명, 전년보다 10만 명 감소했습니다. 순이민자가 급격히 줄어든 탓이에요. 코로나로 인구 이동이 왜곡됐던 2020년을 빼면 15년 만에 첫 역성장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하는 사람들 그 4명 중 1명이 55세에서 64세 사이입니다. 독일 연방통계청 발표로는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고령 노동자 비중이에요. 평균 은퇴 연령은 64.7세까지 늘어났고요. 법정 정년을 67세까지 늘려가며 어떻게든 노동력을 붙잡아 두고 있는 겁니다. 돈은 없고 일할 사람도 줄어드는데 헌법이 정부의 손발까지 묶어놓은 상황. 이게 네 번째 배신입니다. 은퇴자는 늘고 그걸 부양할 젊은 노동자는 줄어드니 연금과 의료보험 같은 사회보장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담도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어요. 재정을 아껴야 할 이유는 느는데 정작 쓸 곳도 함께 느는 역설적인 상황인 겁니다. 늦었지만 2025년 3월 독일은 결국 부채 브레이크를 완화합니다. 5천억 유로 규모의 특별 기금을 풀기로 했어요. 방향은 바꿨는데 이미 늦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독일의 1인당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3만 유로를 넘어섰습니다. 평생 재정 건전성을 자랑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3만 유로가 넘는 빚을 짊어지고 있는 셈이에요. 이 모든 위기가 켜켜이 쌓이면서 결국 정치가 흔들렸습니다. 2024년 11월 6일 숄츠 총리가 예산 갈등 끝에 자민당 재무장관 린트너를 해임했고 3인당, 녹색당, 자민당의 연립정부, 이른바 신호등 연정이 붕괴했어요. 12월 16일엔 신임 투표가 부결됐고요. 결국 2025년 2월 23일 조기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CDU와 CSU가 28.6%로 1위를 하긴 했지만 이건 사실 역사상 두 번째로 나쁜 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극우 정당 독일 대한당이 20.8%를 얻으며 역사상 최고 의석을 확보했어요.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두 거대 정당이 아닌 정당이 2위를 차지한 겁니다. 3인당은 16.4%로 3위까지 추락했는데 이는 무려 1887년 이후 역사상 최악의 성적표였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니까 정치까지 흔들린 거예요. 흥미로운 건 이 극우 정당의 부상엔 외부 개입 논란까지 따라붙었다는 겁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독일 대한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내정 간섭이 아니냐는 비판이 유럽 전역에서 일었어요. 독일의 국내 위기가 이제 국제적인 논쟁거리가 된 셈입니다. 정치가 흔들리니까 경제 회복을 위한 결단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결국 총리가 되긴 했지만 3인당과의 대연정 구성에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정책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위기가 위기를 낳는 악순환, 이게 정치 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정리해볼까요? 라인강의 기적을 만든 네 기둥, 제조업, 국산 에너지, 중국 시장, 재정 보수주의, 이 네 가지가 전부 무너지거나 발목을 잡는 족쇄로 변했습니다. 여기에 인구 감소와 정치 불안정까지 겹쳤어요. 한때 성공의 공식이었던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몰락의 공식으로 뒤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3년 마이너스 0.5%로 진짜 충격을 겪은 뒤 2024년과 2025년엔 각각 0.2%씩 미미하지만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어요. 2025년 4분기엔 전분기 대비 0.3% 성장하며 반등 조짐도 보였습니다. 2026년 전망은 기간마다 상당히 갈립니다. bun데스방크는 0.6%로 신중하게 보는 반면 도이체방크는 1.5%까지 내다봐요. 몰락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여전한 인구 감소, 불안정한 정치, 회복을 가로막을 변수는 여전히 많아요.
그런데 전망치가 이렇게 너를 뛴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지금 독일 경제가 얼마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인지를 보여줍니다. 다들 회복은 하겠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거라는 신중한 톤이에요.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긴 아직 이르다는 뜻이죠. 하지만 완전히 끝난 이야기도 아닙니다. 독일은 지금 무너진 내 기둥을 다시 세울지 아니면 계속 흔들릴지 정확히 그 갈림길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제조업 비중, 대중국 수출 의존도, 한국도 독일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독일이 20년간 쌓아온 성공 공식이 배신했듯 지금 우리가 딛고선 성공의 공식도 언제 배신할지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거 아닐까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일수록 그게 왜 잘 되고 있는지 계속 물어봐야 한다는 것. 독일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운 교훈을 우리는 거울처럼 미리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